이 개 같은 계집년아. 니년은 해병대 몇 기냐, 이년아. 멸시받던 여인이 해병대 전체를 지휘하는 3스타 해병대 사령관이었으며 역대급 반전과 피해 숙청을 다룬 정의 구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다는 거칠었다. 서해의 물결은 본래 무겁지만 늦가을 백령도로 향하는 뱃길은 유독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인천항을 떠난 여객선은 거대한 파도를 만날 때마다 철판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객실 구석, 평범한 등산복 차림의 한 여인이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동여맨 머리카락. 그녀의 눈은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웠다. 사람들은 그녀가 평범한 관광객이거나 섬에 볼 일이 있는 민간인이라 여겼다. 그 누구도 그녀의 어깨에 대한민국 해병대의 모든 역사를 비자로 꺾어버린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별이 박혀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 해병대 창설 이래 최초의 여군 출신 수색대원. 최초의 여성 대대장. 최초의 여성 여단장.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여성 해병대 중장 사령관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이름 설이처럼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군대의 낡은 관습은 얼어붙고 깨져나갔다. 한설이는 지금 휴가 중이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다. 사령관 취임 이후 쉼없이 달려온 그녀에게 참모들이 간곡히 휴식을 권했다. 그러나 그녀가 향하는 곳은 따뜻한 남쪽의 휴양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북단 서해의 군사적 심장부 백령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곳에는 날짜 없는 몇 개의 투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왕입니다. 우리는 해병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기는 지옥입니다. 모든 투서는 한 곳을 가리켰다.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 제육여단 예하의 한 보병대대. 그리고 그 대대의 지휘관 도광일 중령. 해병대 내에서도 도광일은 유명했다. 그는 지독한 훈련과 통솔력으로 가장 험한 곳만 지켜온 해병 중의 해병이라 불렸다. 그의 부대는 늘 최우수 전투부대로 뽑혔다. 그러나 그 빛나는 성과 뒤에 감춰진 그림자는 짙고 어두웠다. 사령부의 감찰과 감사는 번번이 촘촘하게 짜인 그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다. 그는 백령도라는 고립된 성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 한설이는 그 성벽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사령관의 깃발을 앞세우고 요란하게 방문하는 순시가 아니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보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급을 버리고 민간인의 옷을 입었다. 배가 용기포항에 도착했다. 칼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배낭을 고쳐 메고 부대 인근의 작은 마을로 향했다. 해병대원들이 휴가나 외출 시 자주 찾는 허름한 식당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구석진 국밥집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 주인은 반기다 말고 그녀의 차림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 관광객이 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 너무 궂은 날씨였다. 국밥 하나 주십시오. 한설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식당 안에는 이미 늦은 저녁을 해결하는 해병대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갓 20살이 넘었을까. 까맣게 탄 얼굴에는 긴장과 피로가 역력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오늘 말하지 마라. 지금도 팔이 안 올라간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광일 그자는 사람이 아니다. 악마다. 이름이 나오자 마우. 철수는 말했다. 두 나트유스. 이름이 나오자 한설이의 귀가 번쩍 뜨였다. 야, 조용히 해. 누가 들어.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 섬에서 그놈이 법이고 하늘인데. 나는 진짜 무섭다. 내가 왜 해병대에 와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나라 지키는 줄 아시겠지. 한 해병이 국밥에 얼굴을 파묻고 거의 울먹였다. 다른 해병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조금만 참자. 시간은 간다. 그나저나 너 내일 유격 준비는 다 했냐? 방탄끈 조그만 거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면 너 내일 죽는다. 진짜 죽는다. 두려움. 그것은 적을 향한 건강한 경계심이 아니었다. 내부의 폭군을 향한 병적인 공포였다. 한설이는 묵묵히 국밥을 비웠다. 뜨거운 국물이 속을 데웠지만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식당을 나서며 결심했다. 내일 그 지옥의 현장을 직접 봐야겠다고. 다음 날 새벽 백령도에는 짙은 해무가 깔렸다. 한설이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식당에서 들은 유격 훈련이 펼쳐질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부대 외곽의 야산에 위치한 유격 교육장이었다. 그녀는 수색대 시절 익혔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겼다.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 적진에 침투하는 수색대원 한설이로 돌아간 순간이었다. 유격 교육장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능선. 그녀는 위장포를 덮고 몸을 숨겼다. 망원경을 꺼내 들었다. 곧 해병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했지만 얼굴에는 활기 대신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도광일 중령.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서 부대원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등장만으로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놈들이 있나.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도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오늘은 어제보다 2배로 굴린다. 이유는 없다.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다. 알겠나? 악. 해병들의 절규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고문에 가까웠다. 도광일은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목소리가 그게 다야? 밥 처먹은 거 다 어디로 갔나? 이등병. 너. 이리 와. 한 병사가 달려나왔다. 내 놈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한다. 내 놈의 목소리가 작아서. 내 놈이 해병의 수치다. 전원 머리 박아. 전 대대원이 즉시 머리를 땅에 박았다. 도광일은 그 사이를 어슬렁거리며 걸어다녔다. 대가리 받고 소리질러. 나는 해병이다. 나는 해병이다. 악. 그때 젊은 장교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갓 임관한 듯한 소위였다. 대대장님, 이정훈 이병은 어제 야간 경계 중 다리를 다쳤습니다. 의무실 진료가 필요합니다. 한설이는 망원경으로 그 소위를 보았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러나 두려움을 애써 감추는 젊은 얼굴이었다. 도광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천천히 소위에게 다가갔다. 소위, 자네 지금 대대장 훈련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부하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 도광일이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여기는 전장이다. 전장에서도 다리 아프다고 보고할 건가? 그리고 그의 손이 올라갔다. 짝. 매서운 소리와 함께 소위의 고개가 돌아갔다.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놈이 뭔데 감히 대대장 앞에서 부하를 챙겨. 여기가 내 놈 동아리방인 줄 알아? 이 새파란 소위 나부랭이가. 도광일은 소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전 대대원 본다. 장교가 이 모양이니 부대가 이 꼴이다. 저놈 당장 보직 해임시켜.
오늘부로 취사장에 가서 밥이나 짓게 해. 소위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 굴욕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흘렀다. 한설이는 이 모든 광경을 자신의 작은 기록 장치에 담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였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이것은 해병대가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 현장이었다. 그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병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녀는 능선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이제 그 왕국의 문을 직접 두드릴 차례였다. 한설이는 산길을 내려와 부대의 위병소로 향했다. 일부러 훈련장과 가장 가까운 후문 초소로 접근했다. 일부러 흙을 조금 묻혀 길을 잃은 등산객처럼 보이게 했다. 초소에 다가서자 경계 근무 중이던 해병들이 긴장하며 소리쳤다. 정지. 민간인 통제 구역입니다. 즉시 이탈하십시오. 저기 실례합니다. 제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한설이는 최대한 유약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연기했다. 초병들은 당황했다. 유격 훈련으로 부대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빨리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혹시 저쪽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분이 이 부대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가요? 한설이가 일부러 훈련장 쪽을 가리키며 순진하게 물었다. 그때였다. 훈련장에서 소위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도광일이 이쪽의 소란을 발견했다. 그는 소위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성큼성큼 초소로 걸어왔다. 그의 뒤로 부관들이 다급하게 따라붙었다. 웬 소란이야? 도광일의 눈이 초소 앞에 낯선 여인 한설이에게 꽂혔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등산복 차림의 여자. 혼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뭐야? 웬 여자야? 도광일이 턱짓을 하며 물었다.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대대장님. 초병이 긴장하며 보고했다. 한설이는 준비한 대로 말했다. 길을 잃었습니다. 부대 근처 식당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광일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식당. 여기가 니들 놀러오는 유원지인 줄 알아? 웬만한 낯짝 아니면 이런 데 못 오는데.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한설이의 몸을 훑었다. 부관 중 하나가 눈치 없이 거들었다. 대대장님 관상이 아주 복스럽습니다. 도광일은 그 말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한설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야. 그가 반말로 툭 던졌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설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시는 군인으로 압니다. 그 대답이 도광일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웃었다. 군인? 하. 야, 여자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한설이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도광일은 그녀의 침묵을 공포로 오해했다. 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네가 해병대를 알아? 냄새나는 년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같은 년들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자라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너 해병대 몇 기야? 말해봐. 우리 해병대 기수 한번 따져보자.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다. 주위의 부관들과 병사들은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광일은 한설이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험한 데 와서 군인들 꼴이나 치려고. 얼마면 되냐?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러왔어? 폭언.
그리고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한설이의 몸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민간인에 대한 폭언이며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멈추십시오. 그 순간 도광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계집이 자신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뭐? 성희롱.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너 간첩이지. 당장 2년 묶어. 도광일이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이 섬에서는 절대적이라고 믿었다. 북에서 보낸 간첩이 틀림없어. 당장 포박해서 헌병대에 넘겨. 2년이 지금 우리 부대 기밀을 다 빼가고 있잖아. 초병들이 망설였지만 도광일의 살기 어린 눈빛에 총을 겨누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손 드십시오. 한설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린 초병이 아니라 광기에 찬 도광일 중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낭을 천천히 앞으로 내려놓았다. 이것 참. 일이 재미있게 되었군. 그녀가 나지막이 은쫄였다. 뭐라고? 2년이 마지막 발악을. 당장 끌고 가. 도광일이 소리쳤다. 초병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할 때 한설이가 입을 열었다. 전화기. 지금 당장 해병대 사령부 작전 상황실 직통 회선을 연결해.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길 잃은 민간인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해병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초병이 멈칫했다. 도광일이 비웃었다. 하, 2년이 이제 실성했구나. 사령부. 내년이 사령부를 어떻게 알아? 한설이는 도광일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해병대 제6여단 예하 대대장 도광일 중령. 그녀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나는 내 놈이 여자년이라 부른 냄새나는 년이라 모욕한 내 놈이 기수 따위를 묻던 바로 그 해병이다. 그녀는 배낭 앞주머니에서 작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붉은 바탕에 3개의 별이 선명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들었다. 나는 내 놈이 속한 해병대의 사령관 중장 한설이다. 백령도의 차가운 바람이 그 순간 멈춘 듯 했다. 백령도의 칼바람이 그 순간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도광일 중령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한설이가 내민 붉은색 신분증에 박혀 있었다. 선명하게 빛나는 3개의 은빛 별.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 중장 한설이. 그의 뇌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뭐야. 그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호령하던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게 위조다. 이건 위조야. 그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부하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당장 전현 아니 저 간첩을 체포하지 않고 무얼 하는 거냐? 웬 등산복 입은 여편네가 중장이라고. 내 놈들 눈에는 저게 별로 보여. 깡통으로 보이지 않고. 도광일은 미친 사람처럼 날뛰며 초병들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초병들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총구는 어정쩡하게 한설이와 땅바닥 사이를 향한 채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다.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 저 여인이 내뿜는 기백, 그리고 사령부 작전 상황실이라는 단어를 태연하게 내뱉는 저 모습은 그들이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한설이는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다. 그녀는 도광일의 발악을 마치 철부지의 투정처럼 무심히 바라보았다. 도광일 중령. 그녀가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가 지금 저지른 죄가 몇 가지인지 아나? 시끄러워. 내년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바로 이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최선봉 대대장이다. 첫째, 한설이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연병장을 가로질러 훈련 중이던 모든 대대원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민간인에 대한 협박 및 불법적인 위협. 둘째, 공무 수행 중인 상관에 대한 명백한 모욕. 셋째,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한 성희롱 및 폭언. 그리고 넷째, 그녀가 도광일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도광일은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내 놈이 경계 근무 중인 초병에게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을 간첩으로 몰아 총구를 겨누라고 지시한 것. 이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사 반란 시도에 준하는 중죄다. 군사 반란. 그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도광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저 여인의 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복무했던 해병대의 가장 높고 엄중한 곳에 앉아있는 자의 눈이었다. 사령관님. 그의 뒤에 서 있던 부관 하나가 다리가 풀려 그대로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까 한설이의 관상을 운운했던 자였다. 초병. 한설이가 이번에는 얼어붙은 초병을 보았다. 이병 김필승. 초병이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댔다. 지금 즉시 위병소 직통전화로 제6여단 지휘통제실을 연결해. 그리고 받고. 내가 받을 테니. 예, 알겠습니다. 김이병은 총을 어깨에 둘러매기도 전에 위병소로 뛰어들어갔다. 도광일은 그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령관님.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이 부대의 경계가. 도광일의 변명이 구차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한설이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위병소로 걸어 들어가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나다. 그녀의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사령관입니다. 지금 제6여단 예하 도광일 중령이 주둔한 대대의 후문초소에 나와 있다. 여단장, 지금 당장 계급장 다 떼고 뛰어와. 10분 준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 같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위병소 밖으로 나오자 도광일 중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싹싹 빌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자년이니 냄새나는 연인이 떠들던 그 입으로 이제는 살려달라는 애원만이 흘러나왔다. 사령관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사령관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 등산복 차림에. 일어서라. 한설이가 말했다. 사령관인 줄 알았으면 깍듯하게 대하고 민간인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놈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내 놈의 그 더러운 군기 타령이 해병대의 명예를 전부 똥칠하고 있다. 한설이는 그를 지나쳤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의 머리를 받고 있던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이 기이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대장이 낯선 등산객 여인 앞에서 짐승처럼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그녀는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아까 도광일에게 뺨을 맞고 멱살을 잡혔던 젊은 소위 차민준이 입술이 터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설이는 그 앞에 섰다. 괜찮나? 차민준 소위는 경례를 붙이려다 말고 망설였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차민준 소위입니다. 괜찮습니다. 자네가 아까 나를 막아섰다. 부하를 지키기 위해 대대장에게 폭행을 당하면서도 소대장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아니다. 한설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지옥 속에서 부하를 지키려 한 것은 당연한 임무가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해병대는 바로 그런 용기를 가진 자가 지휘해야 한다. 그녀는 돌아서서 아직도 무릎을 꿇고 기어오려는 도광일을 향해 선언했다. 도광일 중령.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의 모든 지휘권을 박탈한다. 사령관님. 그리고 차민준 소위. 한설이가 다시 그 젊은 장교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이 대대의 지휘는 임시로 차민준 소위가 맡는다. 연병장에 모인 모든 해병의 눈이 커졌다. 중령이 박탈당한 지휘권을 갓 임관한 소위에게 넘긴다는 것은 군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전 대대원은 듣는다. 한설이의 목소리가 백령도의 하늘을 갈랐다. 나는 오늘 너희들의 왕을 폐위시키러 온 것이 아니다. 해병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러 왔다. 너희를 노예로 부리는 저런 폭군이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임을 깨닫게 하러 왔다. 저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여단장의 지휘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별이 무너지는 소리는 사실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소리였다. 10분 만에 도착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제육여단장은 거의 날아왔다.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뿜어낸 흙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전투복이 구겨진 것도 모른 채 준장 계급장을 단 여단장이 차에서 굴러나오다시피 했다. 충성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여단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는 한설이 앞에서 부동자세를 취했지만 그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경련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한설이는 그의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싸늘한 눈으로 여단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여단장. 예, 사령관님. 자네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예고 없이 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네 관할 구역에서 대대장이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 총을 겨누고 성희롱을 일삼고 장교를 폭행하고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데 자네는 이 섬에서 지금껏 뭘 하고 있었나? 사령관님. 그것이 도광일 중령은 워낙 훈련 성과가 뛰어나고. 성과? 한설이가 비웃었다. 병사들의 피고름을 짜내서 만든 성과가 자네에게는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나. 이 부대의 투서가 사령부까지 빗발치는데 여단장인 자네는 단 한 번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면 확인하고도 묵살했나? 어느 쪽이든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다. 사령관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여단장은 자신의 별이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도광일과 똑같이 비굴해졌다. 한설이는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녀는 임시 지휘권을 위임받아 어쩔 줄 모르는 차민준 소위에게 말했다. 차 소위. 지금 당장 전 대대 간부, 장교와 부사관 전원을 대대 본부 작전회의실로 집결시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광일 중령은 헌병이 올 때까지 여단장 자네가 직접 감시해. 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누군가와 접촉하는 순간 자네도 공범으로 처리하겠다. 예. 여단장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하였던 도광일을 이제는 죄수처럼 노려보며 그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도광일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흙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분 뒤 대대 작전회의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수십 명의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왕이었던 도광일이 회의실 구석에서 헌병 2명에게 감시당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한설이는 여전히 등산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섰다. 그녀는 아무런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나는 오늘 이곳에 순시를 온 것이 아니다. 감찰을 하러 왔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그동안 도광일 중령의 비호 아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이다. 그녀는 한 간부를 지목했다.
작전 회의실의 컴퓨터를 관리하던 통신장교였다. 중이. 자네는 지난 분기 대대 전술 훈련 결과 보고서를 자네가 직접 작성했나? 예.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 한설이의 목소리에 서리가 끼었다. 자네는 도광일 중령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실시하지도 않은 야간 침투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적고 기준 미달의 사격 점수를 전원 특등사수 달성으로 조작했다. 맞나? 통신장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그것을? 나는 너희들의 왕국에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한설이는 다른 간부를 지목했다. 대대의 보급을 책임지는 군수과장이었다. 상사. 지난달 대대에 불출된 유류가 얼마지? 정확한 수치는 장부를 확인해봐야. 확인할 필요 없다. 장부는 이미 내 손에 있으니까. 자네는 도광일 중령의 지시를 받고 대대 유류고에서 매주 일정량의 휘발유를 빼돌렸다. 그리고 그것을 인근 민간 주유소에 팔아넘겨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 돈으로 무얼 했나? 사령관님, 모함입니다. 저는 절대. 도광일 중령의 관사에서 열린 연회에 올라간 그 값비싼 자연산 전복과 양주가 내 놈의 월급에서 나온 것은 아닐 테지. 회의실은 공포로 술렁였다. 그들은 몰랐다. 한설이가 백령도에 들어오기 전 이미 사령부 직속의 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이 섬의 모든 것을 샅샅이 훑고 지나갔다는 것을. 그녀가 오늘 초소에 나타난 것은 마지막으로 폭군의 민낯을 확인하기 위한 활용점정이었다. 한설이는 도광일에게 걸어갔다. 도광일, 너는 내 놈의 부하들이 훈련 중에 흘린 땀방울을 훔쳤고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 할 유류를 훔쳤으면 그들이 먹어야 할 밥을 훔쳤다. 너는 지휘관이 아니라 좀도둑에 불과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간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도둑질의 공범이거나 비겁한 방관자였다. 너희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오라고 말했다면 오늘 이 대대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까 차민준 소위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무얼 했나? 그를 비웃고 그가 끌려나가는 것을 방관했다. 너희들은 모두 해병의 자격이 없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여기 있는 전원, 오늘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한다. 전원 사령부로 복귀하여 강도 높은 재교육과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간부들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것이 너희들이 왕으로 모신 자의 대가다. 너희들이 스스로 벗어던진 해병의 명예는 이제 너희들 스스로의 피눈물로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한설이는 그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벗겨진 왕의 몸은 추악한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제 이 썩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차례였다. 한설이 사령관이 작전 회의실을 나섰을 때 밖은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대 연병장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해병이 대오를 맞춘 채 서 있었다. 그들은 훈련 복장 그대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혼란 속에서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도광일에 대한 공포가 없었다. 대신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회의실에서 끌려나온 간부들은 헌병들의 통제하에 연병장 한쪽 구석에 따로 모였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병사들 앞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다. 한설이는 연병장 단상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육성으로 이 지친 해병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해병대 사령관 3개의 별을 단 중장이
일개 병사들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대표해서 사과한다. 너희들이 국가를 믿고 이 신성한 군복을 입었음에도 해병대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썩어빠진 지휘관 한 명과 그에게 기생하던 간부들의 탐욕 아래 너희들의 인권과 자부심이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했다. 미안하다. 한설이가 허리를 숙여 그들에게 격려했다. 병사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공포나 굴욕의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위로받고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부조리와 폭력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최고 지휘관이 증명해준 순간이었다. 일어서라 해병. 한설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승리자다. 너희들은 해병이다. 그녀는 구석에 서 있던 차민준 소위를 불렀다. 차민준 소위. 예, 사령관님. 나는 그대에게 이 대대의 임시 지휘를 맡겼다.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안다. 하지만 나는 그대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다. 한설이는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의 새로운 지휘관이다. 계급은 낮고 경험은 부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너희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거나 너희들의 고혈을 빨아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너희들과 함께 구르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너희들과 함께 이 썩은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녀는 보직 해임된 간부들을 돌아보았다. 너희들 중 일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일부는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 중 가장 연장자였던 한원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도광일의 폭정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했던 인물이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병사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부대를 재건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는 다시 한번 해병의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주겠다. 침묵이 흘렀다. 그때 그 늙은 원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병사들 앞에 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자존심을 버리고 병사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미안하다 아들들아. 이 늙은이가 이 애비가 비겁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 안위가 두려워 눈을 감았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다만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남은 군 생활을 전부 바치게 해다오. 그의 절규는 신호탄이 되었다. 침묵하던 다른 간부들 몇몇이 앞으로 나와 병사들에게 사죄하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다. 한설이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차 소위. 오늘 저녁 전 대대원에게 가장 좋은 밥을 먹여라. 사령부에서 직접 공수한 물자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는 이 부대의 재건을 시작한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씨앗이 움트는 순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한설이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아까 도광일에게 폭행당했던 이등병과 눈을 맞추었다. 이정훈 이병. 한설이는 그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백령도를 떠나는 헬기에 오르며 지시를 내렸다. 사령부 감찰실장 연결해. 제육여단뿐만이 아니다. 해병대 전 부대 오늘부로 전면 재검열에 들어간다.
단 하나의 부패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간다. 백령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 비로소 따뜻한 해빙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한설이 사령관이 탑승한 헬기는 백령도의 찬 공기를 가르고 곧장 남쪽으로 향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발안,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 본부가 위치한 곳이었다. 이곳은 해병대의 모든 작전과 행정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대한 용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심장은 병들어 있었다. 그녀가 사령관 직무실에 들어선 것은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다. 그녀의 전속 부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오시는 길에 연락을 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의장대 사열 받으려고 온 것 같나? 한설이는 젖은 등산복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전투 보조 셔츠가 땀과 바닷바람에 절어 그녀의 단단한 체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즉시 사령부 참모 전원을 비상 소집해. 부장 실장급 이상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까? 다들 퇴근을. 퇴근? 해병대 사령부에 퇴근이라는 개념이 있었나? 내 부하들이 백령도에서 노예처럼 구르고 있을 때 이곳 발안의 참모들은 따뜻한 관사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는 건가? 당장 소집해. 서리가 내린 듯한 명령의 부관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 1시간 뒤 사령부 지하의 거대한 작전 회의실. 해병대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잠옷 바람에 허둥지둥 전투복을 애쓰 입은 장군, 술자리를 하다 불려온 듯 얼굴이 붉은 대령. 그들은 모두 불만과 의아함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자신들의 안락한 성에 감히 흑발을 들인 이 최초의 여성 사령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적의가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그들 중 가장 상석에 앉은 인물 해병대 부사령관이자 해병대의 실질적인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강태혁 중장이 굳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이 야심한 시각에 전 참모진을 소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대 경계에 큰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령관에 대한 존중보다는 풋내기를 가르치려는 듯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해병대의 모든 요직을 거치며 자신만의 거대한 인맥과 세력을 구축한 발안의 진짜 주인이었다. 도광이를 비롯한 수많은 폭군형 지휘관들이 그의 비호 아래 성장했다. 한설이는 회의실 중앙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강태혁을 바라보았다. 문제가 생겼다. 강 중장. 그녀가 부사령관이라는 직책 대신 강 중장이라고 부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백령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아니면 한설이는 자신의 기록 장치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알고도 묵살한 건가? 스크린이 켜지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처음 재생된 것은 어제 새벽 유격장에서 병사들에게 머리를 박게 하고 차민준 소위의 뺨을 때리던 도광일의 광기 어린 모습이었다. 이게 도 중령이란 말인가? 이럴 수가 완전히 미쳤군. 참모들 사이에서 경악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혁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다음 영상이 이어졌다. 한설이가 민간인 차림으로 초소에 접근했을 때 도광일이 내뱉었던 모든 폭언과 성희롱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웬 여자년이 뭘 안다고 짓거려. 너 해병대 몇 기야? 오늘 밤 내 수청이라도 들러왔어? 충격은 경악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 자신들의 최고 사령관이 일개 대대장에게 저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에 몇몇 젊은 참모들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한설이는 그 영상을 틀기 위해 이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영상이 아니었다. 도광일의 부대에서 빼돌려진 유류 전표, 민간 주유소와의 거래 내역, 빼돌린 부식으로 차려진 호화로운 연회 사진들,
그리고 그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의 목록이었다. 거기에는 바로 이 회의실에 앉아 있는 몇몇 참모들의 얼굴도 보였다. 자신의 얼굴을 확인한 한 보급 처장 대령이 숨을 삼켰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해병인가? 한설이가 스크린을 껐다. 회의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다. 일개 대대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는 동안 사령부는 무얼 했나? 감찰실은 눈이 멀었고 인사처는 귀가 먹었으며 군수처는 손발이 묶여 있었나? 그녀는 강태혁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아니, 묶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공범이었으니까. 사령관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강태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광일 중령의 개인적인 일탈을 어찌 사령부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십니까?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여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병대의 오랜 전통과 기강을 무너뜨리시려는 것이라면. 전통? 한설이가 웃었다. 얼음장 같은 웃음이었다. 부하의 고혈을 빨아먹는 것이 전통인가? 지휘관이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전통인가? 썩은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전통인가? 그녀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강태혁 중장. 자네가 도광일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자네가 주관하는 지휘관 경영 세미나라는 것이 사실상 부대의 돈을 뜯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비리 양성소였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강태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오늘부로 해병대 전 부대에 대한 무기한 전면 감찰을 선포한다. 사령관님, 안 됩니다. 연말 훈련이 코앞입니다. 지금 전 부대를 뒤흔들면. 그래서 한설이가 그의 말을 잘랐다. 훈련 성과를 위해 썩은 것을 그냥 두자는 말인가? 좋다. 그렇다면 훈련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감찰 1팀은 김포의 제2사단을 맡는다. 2팀은 제주 제구여단으로 가라.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수석 부관을 바라보았다. 가장 정예화된 특별 감찰팀을 꾸려. 나와 함께 간다.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해병대의 심장. 제1사단. 포항. 한설이는 회의실을 나섰다. 남겨진 장군들은 거대한 폭풍이 바람을 휩쓸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강태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용의 심장은 이제 스스로의 피를 정화하기 위한 격렬한 발작을 시작했다. 포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니었다. 그곳은 해병대의 상징이자 자존심의 근원이었다.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철의 왕국으로 불렸다. 그리고 그 왕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자는 제1사단 예하의 최정예 연대를 이끄는 박장곤 대령이었다. 박장곤 대령은 도광일과는 달랐다. 그는 무식하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노골적으로 폭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의 연대는 서류상으로 완벽했다. 훈련 성과는 늘 최우수였고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강태혁 중장이 가장 아끼는 수재였으며 차기 장군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한설이 사령관이 직접 특별감찰팀을 이끌고 포항에 도착했을 때 박장곤 대령은 완벽하게 준비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충성. 사령관님, 이 먼 곳까지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누추하지만 연대장실로. 됐다. 한설이는 그의 인사를 손으로 막았다. 연대장실의 안락한 소파는 관심 없다. 지금 당장 연대의 모든 병사 식당을 확인하겠다. 예. 식당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식사 시간이. 그래서 가자는 거다. 너희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한설이가 향한 곳은 연대 본부 식당이 아니었다. 가장 외곽에 위치한 해안 경계 부대의 격오지 소초 식당이었다.
박 장군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식당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리실 상태는 처참했다. 낡은 식기, 시커먼 기름때가 낀 환풍구. 그리고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오늘의 메뉴와 실제 배식되는 음식이 완전히 달랐다. 오늘 메뉴는 쇠고기 볶음과 맑은 두부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설이가 식단표를 가리켰다.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은 정체불명의 고기 조각 몇 개가 떠다니는 멀건 간장 국물뿐이군. 박 장군 대령. 그것은 격오지라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거짓말 마라. 한설이는 조리실 한쪽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가리켰다. 병사들에게 지급될 신선한 채소와 고기는 어디로 가고 저 정체불명의 민간 업체 식자재가 들어와 있나? 자네 연대장의 월급으로 민간 식자재를 사서 병사들에게 먹일 만큼 자비로운 사람이었나? 박 장군은 입을 다물었다. 이게 다가 아닐 테지. 한설이는 식당을 나와 곧장 유류고로 향했다. 유류고의 장부와 실제 재고량은 정확히 일치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흠잡을 데가 없군. 한설이가 말했다. 박 장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한설이가 유류고 관리병을 불렀다. 상병. 이 장부 자네가 직접 기록했나? 예, 그렇습니다. 상병은 박 장군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연대의 모든 차량과 전차, 장갑차의 시동을 걸어라. 내가 직접 계기판을 확인하겠다. 사령관님. 지금 무슨? 박 장군이 경악했다. 장부상으로는 매일 훈련을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기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차량들이 시동조차 걸리지 않거나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장부와 다르다면 한설이가 박 장군에게 다가섰다. 자네는 종이에 기름을 먹여서 훈련을 했다는 건가? 그것은 박 장군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유류를 빼돌리기 위해 실제 훈련은 하지 않고 모든 훈련 결과를 서류로만 조작했다. 차량들은 유류고에 기름을 반납한 것으로 처리된 채 실제로는 몇 달 동안 경납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다. 사령관님, 이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사령관님께서 제 지휘권을 침해하고 계십니다. 박 장군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강태혁 중장의 이름을 믿고 있었다. 지휘권? 내 놈이 유류를 빼돌려 강태혁 중장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지휘권인가? 내 놈이 병사들의 입에 들어가야 할 밥을 훔쳐 내 놈의 배를 채우는 것이 지휘권인가? 한설이의 고함이 연병장을 울렸다. 특별감찰팀은 뭐하나? 당장 이 연대의 모든 서류와 장부를 압수해. 박 장군 대령을 현 시간부로 보직 해임하고 군사법원에 기소할 증거를 낱낱이 찾아내. 박 장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철의 왕국은 서류로 만든 성이었고 한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때 감찰팀의 일원이었던 나혜진 대령이 다급하게 한설이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방금 박 장군의 컴퓨터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백령도의 도광일과 주고받은 내역입니다. 내용이 뭐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태혁 부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사령부 내의 거대한 검은 조직에 대한 명단입니다. 그들이 인사청탁과 진급을 대가로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그 내역이 전부. 한설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들은 쥐새끼가 아니었다. 거대한 이묵이었다. 그녀는 즉시 화성의 사령부로 연락했다. 나다. 지금 당장 강태혁 중장의 집무실을 폐쇄해. 그가 한 발짝도 사령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포항의 철옹성이 무너지자 드디어 거대한 용의 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해병대 사령부 바라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포항 제1사단의 철옹성 갔던 박장곤 대령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압송되었다는 소식은 강태혁 중장과 그 추종 세력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태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집무실 문은 사령관 직속 헌병대에 의해 굳게 잠긴 뒤였다. 다음 날 아침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번에는 한설이가 정식으로 소집한 회의였다. 해병대의 모든 장성, 전국 각지의 여단장과 사단장들이 무거운 얼굴로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한쪽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개혁을 지지하게 된 소장파 장교들이,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강태혁의 눈치를 보며 상황을 관망하는 구시대의 잔당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강태혁 중장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어젯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꼿꼿한 자세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것을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갈 생각이었다. 사령관. 그는 한설이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해병대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켜도 되는 겁니까? 일개 대령 하나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해병대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 숙청을 당장 멈추십시오. 이것은 사령관님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는 선수를 쳤다. 한설이를 해병대의 전통을 파괴하는 마녀로 몰아 이 자리에 탄핵이라도 할 기세였다. 몇몇 구시대 장군들이 그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설이는 말없이 단상에 섰다. 그녀는 그들의 동요를 차갑게 지켜보았다.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좋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강 중장 둘 중 누구의 리더십이 해병대를 살리는 길인지 끝장을 보자. 그녀는 회의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증인을 입장시켜라. 회의실 문이 열리고 4명의 인물이 걸어 들어왔다. 첫 번째 인물은 백령도에서 도광일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 사령관에게 투서를 보냈던 바로 그 이정훈 이병이었다. 그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여전히 해병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인물은 도광일의 폭력 앞에서도 부하를 지키려 했던, 이제는 임시 대대장을 맡아 백령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차민준 소위였다. 세 번째 인물은 박장곤 대령의 비리 장부를 목숨 걸고 빼돌려 감찰팀에 넘긴 포항 제1사단의 젊은 통신장교였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백령도에서 모든 죄를 사죄하고 병사들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늙은 원사였다. 강태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병사들과 초급 장교들이 감히 이 별들의 회의에 들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령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병과 위관 나부랭이들을 끌어들입니까? 당장 끌어내지 못합니까? 강태혁이 고함을 질렀다. 앉아라. 한설이의 목소리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내 놈이 나부랭이라고 부른 저들이 바로 내 놈이 썩게 만든 해병대를 지탱하고 있던 진짜 주인이다. 그녀는 이정훈 이병에게 발언권을 주었다. 말해라. 내가 보고 겪은 것을 이 높으신 분들 앞에서 똑똑히 말해라. 이정훈 이병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증언하기 시작했다. 도광일의 폭정, 굶주림 모욕. 그리고 한설이 사령관이 나타난 이후 부대가 어떻게 사람 사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지. 다음은 차민준 소위였다. 그는 강태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태혁 부사령관님, 당신은 저에게 요즘 장교들은 깡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맞고 굶주리는 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이 깡이라면 저는 그런 깡 따위는 없습니다. 한설이 사령관님은 저에게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따르는 해병대 정신입니다.
포항의 통신장교는 박장곤과 강태혁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과 그들이 어떻게 훈련 예산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를 담담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늙은 원사가 입을 열었다. 저는 부끄러운 해병입니다. 저는 강태혁 부사령관님이 구축하신 인맥이라는 달콤한 독에 취해 제 아들 같은 병사들의 눈물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님께서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예를 되찾을 기회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당신들의 명예는 안녕하십니까? 모든 증언이 끝났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강태혁을 지지하던 장군들조차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전통과 기강이 저 젊은 병사와 장교들의 용기 있는 증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태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모든 권력, 모든 인맥, 모든 명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한설이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강태혁. 내 놈이 해병대의 이빨이라고 자랑하던 그 검은 조직은 사실 해병대의 살을 파먹는 썩은 어금니였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헌병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강태혁의 양팔을 붙들었다. 내가 그 썩은 어금니를 내 손으로 뽑아버리겠다. 이거나. 인연이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강태혁의 마지막 발악은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처절하게 묻혔다. 심판의 날이 끝났다. 거대한 용의 이빨은 뽑혔고 바란의 심장은 썩은 피를 토해냈다. 한설이 사령관은 회의실에 남은 지휘관들을 둘러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우리는 오늘 가장 부끄러운 해병대의 모습을 보았다. 내일은 가장 명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경외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들의 새로운 사령관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혁 중장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고 육중한 회의실 문이 닫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중한 종소리처럼 울렸다. 회의실에 남은 수십 명의 장군들과 지휘관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해병대의 가장 거대한 이무기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 중 일부는 강태혁의 몰락에 안도했고 일부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이 평생 바쳐온 조직이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해했다. 한설이 사령관은 단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무겁고 혼란스러운 침묵을 깼다. 모두 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우리는 오늘 가장 부끄러운 해병대의 민낯을 보았다. 동료의 피를 빨아먹고 부하의 인격을 짓밟으며 쌓아올린 저 썩은 어금이들은 비단 강태혁과 도광일, 박장곤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동조했던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누구도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숙청은 끝났다. 그 한마디에 몇몇 지휘관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나는 이 자리에 피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만 이 얼어붙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기 위해 왔다. 오늘 끌려나간 자들은 스스로 거름이 되기를 거부하고 독초가 되기를 자처한 자들이다. 그녀는 백령도에서 데려온 늙은 원사, 그리고 강직한 차민준 소위와 이정훈 이병을 돌아보았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해병의 모습은 저기 끌려나간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들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용감했던 해병들이다. 한설이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했다. 그것은 군사작전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병대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재건 명령이었다. 첫째, 오늘부로 사령관 직속 정예 직보 채널을 개설한다.
모든 해병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부조리와 비리를 겪거나 목격했을 시 그 어떤 중간 지휘관도 거치지 않고 사령관인 나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다. 군의 근간인 지휘 계통을 뒤흔드는 그러나 썩은 곳을 도려내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다. 둘째, 전 부대의 지휘관 경영 평가를 전면 폐지한다. 훈련 성과를 조작하고 부대 예산을 횡령하여 상급자에게 상납하는 모든 관행을 뿌리 뽑겠다. 지휘관의 평가는 이제부터 서류가 아니라 그 부대 최하위 계급의 병사가 하는 목소리로 대신한다. 셋째, 그녀는 백령도에서 모든 것을 참여했던 늙은 원사를 지목했다. 김영철 원사. 그대는 비록 과오를 저질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병사들 앞에 무릎 꿇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대를 정예 직보 채널의 초대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다. 그대의 임무는 다시는 그대와 같은 비겁한 방관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나? 김 원사는 눈물을 흘리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제 남은 군 생활 전부를 바쳐 이 명예로운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은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다. 발안의 사령부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은 김포와 포항, 연평도와 백령도까지 해병대가 주둔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땅으로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다. 몇 달 뒤 계룡대 군사법원.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운을 건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석에는 도광일, 박장곤, 그리고 그들의 공범이었던 수십 명의 간부들이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계급장이 없었다. 강태혁 중장은 이미 다른 법정에서 군사 반란 모해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사실상 군인으로서의 생명은 물론 사회적인 생명까지 끝난 상태였다. 오늘 재판의 핵심은 도광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저질렀던 모든 폭력과 횡령, 그리고 상관 모욕죄까지 받고 있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박장곤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도광일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초췌했고 텅 비어 있었다. 재판장이 마지막 증인을 불렀다. 증인 이정훈. 이정훈 이병, 이제는 어엿한 상병이 된 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도광일의 눈치를 보던 겁에 질린 이등병이 아니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 도광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정훈은 도광일을 바라보았다. 도광일은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저는 맞았습니다. 그리고 모욕당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원합시까? 이정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저는 단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정훈은 피고인 석의 도광일을 향해 몸을 돌렸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희는 당신의 부하였습니다. 당신이 명령하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던 해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저희를 적보다 더 미워하고 짐승처럼 다루었습니까? 당신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해병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법정의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다른 인간의 영혼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이었다. 도광일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굳게 입을 닫고 있던 도광일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두려웠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두려웠다. 내가 여자 같은 사령관 밑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두려웠다. 내 부하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봐,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나약함에 물들까봐 두려웠다. 그는 이정훈을 바라보며 울부짖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더 잔인하게 굴었다. 그것이 해병이라고 믿었다. 그것만이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믿었다. 내가 틀렸다. 내가 괴물이었다. 도광일은 의자에서 무너지듯 내려와 이정훈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차민준 대위근은 그 사이 정식 대대장으로 진급했다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 같은 놈은 해병이 아니다. 그의 참회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한때 해병 중에 해병이라 불리길 원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처절한 개과천선이었다. 재판부는 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군복을 벗고 오랜 시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도광일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임을 그는 비로소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다시 몇 달이 흘러 백령도에는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했다. 한설이 사령관이 다시 백령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등산복 차림의 민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 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을 입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공식적인 순시를 왔다. 용기 포항에 내리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제육여단장이 아니었다. 늠름하게 성장한 차민준 대위와 이제는 분대장이 된 이정훈 병장이었다. 충, 성. 그들의 경례는 우렁찼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없었다. 오직 자부심과 확신만이 가득했다. 차 대위. 부대 분위기가 아주 좋아 보이는군. 사령관님 덕분입니다. 저희는 그저 해병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설이는 그들과 함께 한때 지옥의 유격장이라 불렸던 그곳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최신화된 과학화 전술 훈련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사들이 고통스러운 얼차려가 아닌 실전 같은 모의 전투 훈련을 하고 있었다. 분대장. 전방 10m 적 기관총. 엄폐하라. 이정훈 분대장. 이쪽으로 우회하여 적의 측면을 친다. 실시. 훈련을 지휘하는 목소리는 낯익었다. 이정훈 병장이었다. 그는 한때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도광일에게 멸시당했던 그 병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구보다 용맹하게 분대를 이끌고 있었다. 한설이가 훈련이 끝난 이정훈에게 다가갔다. 이 병장. 몸은 괜찮은가? 이정훈이 환하게 웃으며 격려했다. 이제 끄떡없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강함은 몸이 아니라 불의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설이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부대 순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백령도 최북단 두모진 해안 초소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여전했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시리지 않았다. 저 멀리 북녘 땅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녀의 곁에 정예 직보 채널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영철 원사가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사령관님, 아직 바람이 찹니다. 김원사. 한설이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내가 두렵나. 김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웃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사령관님의 그 서리빨 같은 눈빛이 저의 모든 비겁함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졌지? 사령관님은 얼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령관님은 봄눈이었습니다. 한설이가 그를 돌아보았다. 겨우내 얼어붙고 썩어가던 이 땅을 가장 차가운 모습으로 덮으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녹여내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거름이 되어주셨습니다. 저기 차민준 대위와 이정훈 병장처럼 말입니다. 한설이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시 따뜻한 미소가 스쳤다. 아직 멀었다. 김원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 압니다.
하지만 사령관님, 김영철 원사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해병대는 압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짜 전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폭력과 복종이 아니라 용기와 정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설이는 대답 대신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설이. 대한민국 해병대를 바꾼 최초의 여성 사령관.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얼어붙었던 땅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구호가 그 본래의 명예로운 의미를 되찾으며 푸른 싹을 틔우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